실례지만 박선영 씨 휴대폰 맞으신가요? 차가운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네, 제가 박선영인데요. 누구시죠? 서울경찰청 강력계 김진수 경위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시신 한 구가 있는데 마지막 통화자가 박선영 씨로 되어 있어서요. 시신이라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윤지아 씨라고 하십니까? 지아. 제 귀엽고 작았던 시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제 시누이예요. 그런데 시신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강변도로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오셔서 신원 확인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어젯밤 상가에 간다며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섰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의 등 뒤에서 느껴졌던 섬뜩한 한기. 설마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제발. 차가운 수화기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 제 평범했던 세상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남편, 그 악착 같으면서도 어딘가 짠한 구석이 있던 그 사람의 얼굴과 늘 인자하게 저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 그리고 언제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신비로우면서도 제게는 살갑게 굴었던 내 작은 시누이, 지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돈이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어버리는지를 이해하시려면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기만 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 남편 민준 씨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도시락 살 돈이 없어 점심시간마다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다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곤 했죠. 그런 팍팍한 살림은 민준 씨가 중학생일 무렵 지금의 어머님이 새어머니로 들어오시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간이었어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악착같이 일하기도 했지만 천성적으로 지독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죠. 저와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참 좋겠다. 부모님 덕에 이런 걱정 한번 안 해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지원해주지 못한 집에 대한 서운함과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상도는 끝없는 욕심으로 변질되곤 했죠. 연애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도 바로 그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이 따뜻한 죽이 내 손에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하여 이따위 죽이나 먹고 있나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 죽이 산해진미를 갈아 넣은 최고급 죽이라 해도 말이죠. 제 남편이 꼭 후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독함이 지금의 민준 씨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었어요. 스스로 행복해질 기회를 끊임없이 걷어차버리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요. 그 문제로 수없이 다퉜고 두어 번은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준 씨는 제게 매달렸죠. 내 잿빛 인생에 처음으로 떠오른 무지개가 바로 너야, 지은아.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그런 애처로운 말들에 어린 제 마음이 녹아내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워낙 싫어하니 대놓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볶아대지는 않았지만 사람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어느새 그러려니 체념하며 살게 되었죠. 그렇다고 민준 씨가 살가운 사랑꾼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무뚝뚝하기 짝이 없었죠. 연애할 때도 늘 일보다 제가 뒷전이었으니까요. 그런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였으니 시아버님은 제가 민준 씨와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민준 씨와 나이 차이가 꽤 나셨습니다. 그리고 10살 어린 시누이가 하나 있었죠. 이름은 지 남편은 그 아이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에 들여서는 안 될 불길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죠. 나중에야 그 아이가 시어머님이 재혼하시면서 데려온 피가 섞이지 않은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중학생일 때 지아는 갓난아기였을 텐데 보통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질투할 것도 없이 마냥 예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유독 지아를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아의 성격이 아주 이상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몇 번 만나본 지아는 제 생각과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조금 독특한 구석은 있었지만 예의 바르고 괜찮은 아이였어요. 다만 뭐랄까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꼭 제 너머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서늘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무심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지아 씨는 꼭 사람 너머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눈빛이 참 깊다고 해야 하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짓거리지 마. 너무 놀라 그날 밤새 체해서 끙끙 앓았을 정도였어요. 그토록 격렬한 남편의 반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님을 따로 만나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을 여쭈었습니다. 그자 어머님은 몹시 곤란한 얼굴로 한참을 망설이시더군요. 아가, 언젠가 한 번은 내게 말해줘야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가 자기 집안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지? 내 얘기나 우리 친정 얘기 말이다.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남편에게서 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오해 없이 들어주렴. 그의 자존심에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이런 말 한 거 알면 아마 온 집안이 뒤집힐 게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그냥 모른 척 해주려무나. 대체 무슨 말씀이시길래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아의 외할머니는 정말로 용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점집 같은 게 아니라 나라의 큰 어른들도 남몰래 찾아와 기륭을 묻던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읽는 분이셨다고요. 재산도 그래서 꽤 많이 모으셨답니다. 어머님은 어릴 적부터 막연히 자신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님께 그러시더랍니다. 신께서 너는 건너뛰실 게다. 허나 내 딸은 언젠가 이 운명을 제 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아를 낳고 나서야 깨달으셨다고요. 갓난아기였던 지아가 허공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는데 그 눈빛이 도저히 아기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서늘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직감하셨답니다. 아, 어머니의 신기가 내 딸에게로 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아의 친아버지는 갓 태어난 딸과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딸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무섭다며 당신 집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외할머니께서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그놈이 내 기운을 견디지 못할 줄 처음부터 알았다. 갈 놈은 가야지. 어차피 제 명에 못 죽고 객사할 팔자인데 곱게 관 속에 누워 마누라 덕볼 놈은 아니었어. 그리고 정말 어머님의 전남편은 집을 나간 지 1년 반 만에 서해 한 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안 무서우셨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만 난 정말로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믿는단다. 좋은 신도 있고 나쁜 영도 있지. 그걸 어디서는 귀신이라 부르고 어디서는 악령이라 부를 뿐이야. 그래서 내림굿이라는 것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 물론 내가 그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해할 때 그걸 막아주는 통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사람들의 희망을 좀먹고 헛된 믿음을 심어 돈벌이를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만 생각했죠. 제가 본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자기에게 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간절하게 빌던 분이셨어. 그러니 나는 그 삶도 그 나름대로 존중하는 거란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어머님이 문득 한숨을 푹 쉬시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훔치고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으셨죠. 그런데 내 딸이 지아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구나. 밤이면 몽유병 환자처럼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을 헤매고 천장 구석을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무서운 목소리로 내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님은 매일 밤 가슴을 쳤다고 하셨어요. 지아가요? 언제부터요? 내 오빠랑 내가 재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지.
애가 꼭 30살 먹은 어른 같아서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남들은 사춘기 딸내미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는데 나는 걔랑 있으면 꼭 도 닦는 노인이랑 사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답답하더라. 하긴 저도 지아와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이 지긋한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신병을 앓는 건 아닌지. 물어봤지. 내가 겪어봐서 아니까 내 딸도 힘들까봐 솔직하게 털어놨으네. 외할머니가 이런 분이셨고 그래서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으면 애가 꼭 내 속을 뒤집는 대답만 하더구나. 뭐라고 하던가요, 아가씨가? 시어머님이 들려주신 지아의 대답은 마치 80년쯤 산 도인이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다 제 운명대로 갈 길대로 가는 거야, 엄마. 그냥 이 운명의 흐름에 조용히 몸을 맡기는 것.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했다니 일찍 철이 든 건지 정말로 남다른 기운을 가진 아이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죠. 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달관한 듯이구니. 내 오빠로서는 편했을 리가 없지. 게다가 그 일 이후로는 더 그랬을 게다. 그 일이요? 무슨 일이 또 있었어요? 민준 씨는 어딘가 이상한 여동생을 끔찍하게 싫어했고 마치 괴물을 보듯 피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지아가 학교 가려던 남편을 빤히 쳐다보며 섬뜩한 눈으로 그러더래요. 오빠 오늘 다치겠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며 동생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 일 없이 교정을 걷던 남편이 어디선가 날아온 농구공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고 그로 쓰러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접질렸다고 합니다. 넉 달간 깁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죠. 병원에서 깁스를 하며 남편은 내내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자기를 보며 다치겠는데라고 말하던 동생의 그 표정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아예 지아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지아가 무언가 말을 걸려고 하면 자리를 피했고 밥상에서도 단 한 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요. 남보다도 못한 서먹한 남매 사이가 된 거죠. 그제야 남편이 왜 결혼 전에 제게 여동생을 잘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지아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냥 이상한 애야 신경 꺼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아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운명은 자기가 원해서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듣고 난 후부터 남편의 차가운 눈초리를 애써 모른 척하며 지아에게 조금 더 살갑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아도 오빠 눈치를 보느라 제게 먼저 다가오지 못했을 뿐 몇 번 단둘이 만나보니 그저 평범하고 귀여운 아가씨였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남편 몰래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시고는 제게 따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딸이 기묘한 분위기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따돌림 당했던 게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었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지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니 너무 고맙다고, 죽어서도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어머님,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글쎄다, 내가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다.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무언가를 알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을 하시고 몇 달 뒤 어머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진 상태였죠. 작년 건강검진 때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의사에게 묻는 제 옆에서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평생 건강검진 한 번 안 해도 건강할 운명의 사람은 건강한 법이고 매년 병원을 들락거려도 다치고 죽을 운명의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란다. 그러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나 속상해할 게 아니라 이게 내 타고난 운명이구나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다. 저는 하루라도 더 어머님을 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고 좋다는 약재를 구해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어머님이 췌장암이라는 말에 잠시 충격받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해? 나한테도 말 좀 해봐.
머뭇거리던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꽤 많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재산이 많다니? 아버님이 남기신 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서 외가랑 연을 끊으셨는데 그 외조 부모님들이 아주 장수하셨나 봐. 몇 년 전에 연락을 받으셨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남기셨다고. 그럼 얼마 정도인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십억은 좋게 될 거야. 세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큰 돈을 가지고도 어머님은 왜 이사를 가지 않고 예전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셨던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나는 그 돈이 전부 그 기집애한테 가는 꼴은 절대 못 봐. 그 기집애라니. 지아는 어머님의 하나뿐인 딸이지 않습니까? 죽을 날이 다가오면 아무래셔도 자기 핏줄이 먼저 아니겠어? 하지만 난 절대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단호해서 저는 차마 평소에는 친아들 아니라고 선긋더니 이럴 때만 아들 노릇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희번덕거리는 남편의 눈은 마치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저까지 해칠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평생 찾아뵙지도 않던 어머니의 병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재산 문제로 어머님을 졸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실에 갔더니 옆 침상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흘겨보며 퉁명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댁도 돈 얘기하러 왔소? 당황한 어머님이 황급히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얘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요. 얘는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어머님은 민망한 얼굴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그 애가 하도 와서 돈 얘기만 하고 가니 저 할머니들한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나 보다. 내가 확답을 안 해주니 더 저러는 거겠지. 어머님 확답이고 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돈인데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겠니? 나중에 너희들 사이에 분란이라도 일어날 아내가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가 겁이 나는구나 원. 어머님은 겁이 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단지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죠. 아주 나중에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만요. 그 와중에도 저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실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을 끊고 산 친정 부모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덥석 유산만 받게 된 심정이 어떠실까요? 어머님, 그래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부모님 산소에는 다녀오셨어요? 내 새끼 둘 합친 것보다 네가 낫구나. 그거라도 물어봐 주는 건 너 하나뿐이야. 혼자 슬그머니 다녀왔지. 험한 꼴 안 보려면 내가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괜히 너한테까지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고 우선 건강부터 챙기세요.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제 앞에서 어머님은 몹시 쓸쓸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남편이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한으로 맺혔다지만 아픈 어머니를 찾아와 돈 얘기만 늘어놓는 것도 평생 눈치 보며 살아온 동생이 재산을 물려받아 조금이라도 편히 살 기회를 빼앗으려 드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님 재산은 자식들에게 반반씩 물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얼굴은 지난 10년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신병자 같은 것한테 내가 단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그 기집애 손에 돈 들어가 봐.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집안 망신이나 시키고 다니겠지? 내가 미쳤다고 그 돈을 대줘? 남편이 쏟아내는 폭언은 제가 듣고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었을까요? 그만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 얘기 안 꺼낼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저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눈이 희번덕거리고 입에서는 악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못된 악귀가 씌인 듯한 얼굴로 변해가는 것 같았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어휴 새댁, 요즘 남편 무슨 일 있어?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난 우리 동네 사람 아닌 줄 알았잖아. 세상에.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얼굴이 변했대?
혹시 집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어? 저는 어머님이 투병 중이시라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지아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험악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너 그 기집애랑 연락해? 아니, 그래도 어머님 저렇게 아프신데 가끔 안부 문자 정도는 했는데 어딘가부터 연락이 안 되네. 그 기집애랑 연락되면 당장 나한테 말해. 지금 내 연락 피해서 잠수 탄 거야, 엄마. 돈 혼자 다 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지아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폭언을 퍼부었죠.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한 대 맞을 것 같다는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한 며칠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전화였죠.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어머님은 간신히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시며 딸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첫 마디는 아들로서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기집애를 빨리 찾아야 유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유산을 먼저 걱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지아에게 알릴 방법도 없이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인 거 티 내지 말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전화 좀 받을래요? 지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태연하게 친구와 통화하는 척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아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우리 엄마 많이 안 좋죠? 네,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 저 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어서 말해봐요. 언니,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고요. 집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꼼짝 말고 집에만 있어요. 누구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고요. 아셨죠? 지아 씨, 무섭게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약속해줘요, 언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야만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해서 어쩐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언니 곁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항상 언니를 지켜줄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알았죠? 지아는 그 이상한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끊긴 전화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야? 친구 전화야? 대학교 때 친구 오랜만에 안부 전화했네. 그 기집애한테서는 연락 없어? 없었어. 나도 걱정돼 죽겠네.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이 기집애를 찾아야 엄마 재산 포기 각서라도 받을 텐데.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 지금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시끄러워. 알지도 못하면서. 평생 부모 덕 한 번 못 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내 서러움을 내가 알기나 해? 그 무당 새끼한테 내가 단 한 푼이라도 뺏길 것 같아? 절대 못 뺏겨. 남편은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는 계속해서 지아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그 말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급하게 집을 나서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는 분이 상을 당해서 좀 다녀와야겠어. 오늘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땐 상가에 가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꼭 가야 해? 어디서 그런 미신 같은 소리나 듣고 와서 너도 무당될래? 제발 와달라고 택시까지 보냈는데 안 가? 남편은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내리는 비가 너무나 무섭게 느껴져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재하 씨랑 무슨 관계이신가요? 저희 신우이인데요. 왜 그러시죠? 죄송하지만 여기 경찰서입니다. 어젯밤 변사체로 발견되어서 신원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변사체, 그럴 리가. 어제 낮까지만 해도 저와 통화를 했는데요.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오빠분이라도. 순간 저는 남편이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간다고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경찰과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어딘가에서 제가 보낸 문자의 수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서의 책상 서랍 안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간다는 사람이 왜 핸드폰을 두고 갔을까요? 핸드폰을 열어본 저는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지아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협박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없애버리겠다. 당장 포기각서를 써라. 너 같은 게 무슨 유산 욕심이냐 등등. 그리고 어제 오후 남편이 집을 나가기 직전 지아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테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포기각서를 받아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 문자를 보고 나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지아의 죽음에 남편이 관련된 건 아닐까? 그 순간 어제 지아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꼭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혼자 집에 없는 것처럼 있으라는 그 말. 저는 홀린 듯 일어나 현관문으로 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삑삑삑삑 또 틀렸습니다. 밖에서 아이씨 하는 남편의 거친 욕설과 함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소란이에요? 아,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 사람인데 집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비번까지 바꿔놔서요. 혹시 오늘 제 아내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오늘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열쇠공을 부를 건데 제가 이 집에 산다는 것만 좀 증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절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 여기 살았던 건 알지만 이사를 갔는지 이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함부로 나섰다가 나중에 곤란해지기 싫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밖에서 씩씩거리다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남편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씨 되시죠? 서울경찰청입니다. 저희와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요? 경찰이 왜요? 어젯밤 윤재하 씨 만나셨죠? 내가 걔를 왜 만나요? 이상하네요. 윤재하 씨 휴대폰에는 마지막으로 오빠와 만나기로 했다는 문자가 남아있는데요. 아니,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안 나왔다고요, 걔가. 그래서 허탕치고 오는 길인데 왜 그러는데요? 윤재하 씨,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격렬하게 반항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안에서 혼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왜 저에게 벌어지는 걸까요? 다시 남편의 전화기를 열어 지아와 나눈 문자들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이상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억울해야 돼. 오빠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모든 짓들 억울해서 통곡하며 살게 해줄 거야. 왜 하필 억울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 누군가를 원망할 때 쓰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지아에게서 온 전화, 집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이상한 부탁까지 전부요. 제 말을 듣고 있던 형사가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해를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넌 명백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억울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지만 누군가의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디 갔던 거야? 내가 진짜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위치 추적이라도 됐을 텐데 걔가 오라고 한 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허허벌판에서 날은 어두워지고 할 수 없이 민가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을 걸었다고. 내가 당한 거야 이건. 남편은 계속해서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당신 정말 돈 때문에 이런 거야? 정말로 지아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줄 생각이었어? 남편은 가슴을 팡팡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정말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 기집애가 엄마 돈 뜯어내서 신당 차리려고 했다고. 엄마는 딸이 무당되는 게 싫어서 반대하니까 나 때문이라면서 나한테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 그래서 홧김에 너 같은 애한테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던 거라고.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럴듯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님을 간호하며 남편 옥바라지를 하느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시어머니가 기적처럼 제 손을 잡으며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정신을 차리신 어머님의 첫마디는 딸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지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결국 제 오빠 발목을 잡고 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천천히 이 모든 일이 있기 얼마 전 지아가 자신을 찾아와 했던 협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당 차릴 돈을 주지 않으면 악귀가 되어 엄마와 오빠를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공들였던 그 자식 어떻게든 망하게 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병원으로 온 경찰은 어머님의 진술을 모두 듣고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아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남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었죠. 저는 지아가 저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고 그래도 동생인데 좀 잘해주지 그랬냐고 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개가 벌이는 이상한 짓들을 너무 많이 봤어. 동네에 개나 고양이가 없어지면 늘 근처에 개가 있었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험한 일을 당하는 곳에도 늘 개가 있었어. 그 아이는 자기가 신내림 받을 몸이라고 믿었겠지만 내 생각엔 그냥 타고난 성정이 악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당신이 그 아이와 어울리는 게 싫었어. 그날 말로 당신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줄도 몰랐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당신 말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나도 그 아이의 기묘한 분위기에 홀렸었나 봐. 의심해서 미안하고 그날 문 안 열어준 것도 이젠 다 이해해.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서로에게 어떤 비밀도 만들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여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님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딸의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어렴풋이 지아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계셨기에 생각보다 빨리 털고 일어나셨죠.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뒤로 집안 원망도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어디선가 지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어 늘 제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평생 알 수 없겠죠. 그저 부디 다음 생에서는 그 어떤 원망도 없이 평온한 안식을 찾았기를 바랄 뿐입니다.